최근 안타까운 장면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소득, 비슷한 상황인데도 위기 한 번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어떤 분은 하루아침에 흔들리고 어떤 분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버티더군요. 작년에 제가 직접 목격한 일입니다. 두 분의 어르신이 거의 같은 시기에 상담을 받으러 오셨어요. 한 분은 65세, 다른 분은 67세. 둘 다 은퇴 후 비슷한 금액을 모아두셨고 자녀들도 독립했고 배우자와 단둘이 사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뒤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분은 밤잠을 설치며 병원을 다니게 되셨고 다른 분은 여유롭게 손주들과 여행을 다니고 계셨어요. 무슨 차이였을까요? 특별한 비법이 있었던 걸까요? 제가 상담했던 지인 중에 71세 김정수님이라는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은퇴 후 큰 욕심 없이 안전하게 관리하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다들 좋다고 하니 비슷하게 따라만 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 하시더군요. 가격이 오르면 불안하고 떨어지면 더 불안하고 결국 하루 종일 숫자만 들여다보며 지내셨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식사도 대충 하시게 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격부터 확인하고 낮에도 몇 번씩 들여다보고 밤에 자기 전에도 또 확인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 일상 자체가 무너졌습니다. 손주들 보러 가는 것도 미루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줄어들었어요. 온 신경이 그쪽으로만 쏠려 있으니 다른 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반면 형님 친구분인 68세 박노진님은 접근 방식이 달랐습니다. 생활비만 안정적으로 챙기고 나머지는 실물 중심의 조용한 자산으로 바꾸셨습니다. 처음엔 귀찮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 불안도 줄고 변동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매일 가격 확인할 필요도 없고 주변 소문에 흔들릴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일상을 유지하시면서 자산도 지켜내셨어요. 두 분을 비교할 때마다 늘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산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가 오늘 이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방법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선택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자산을 지키는데 꼭 알아야 할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챕터 3 본론대 주제 일상 속에서 자산을 위험하게 만드는 선택과 지켜내는 선택. 많은 분들이 숫자만 보고 움직이다가 불안에 더 흔들립니다. 제가 28년 동안 현장에서 지켜본 결과 가격 변동을 자주 확인하는 분일수록 오히려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국 고령층 자산보고에 따르면 가격 변동을 매일 확인하는 사람일수록 불안 지수가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주 보면 볼수록 감정이 흔들리고 감정이 흔들리면 판단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매일 가격을 확인하는 분들이 실제로 수익을 더 많이 낸 게 아니라 오히려 손실이 더 컸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주 보다 보니 작은 변동에도 과민 반응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좋은 타이밍을 놓치거나 나쁜 타이밍에 움직이게 되는 거죠. 66세 박영수님이라는 분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가격을 확인하고 점심 먹고 나서도 보고 저녁에 또 보고 심지어 새벽에 잠이 깨면 그때도 확인하시더라고요. 처음엔 궁금해서 보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안 보면 불안해서 못 견디게 됐대요. 마치 중독처럼 됐던 거죠. 이렇게 지내다 보니 생활 리듬까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가족들과 대화할 때도 집중을 못 하시고
밥 먹을 때도 핸드폰만 들여다보시고 아내분이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을 안 하셔서 부부 사이도 나빠지더라고요. 결국 건강까지 나빠지셨어요. 혈압이 올라가고 소화도 안 되고 두통이 생기고 병원에 가니까 스트레스성 질환이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권유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보시라고요. 처음엔 못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하루만 안 봐도 불안한데 일주일을 어떻게 견디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처럼 매일 보면서 불안해 하시는 것과 일주일에 한 번만 보면서 편하게 지내시는 것 중에 뭐가 나으냐고요. 결국 도전해 보시기로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손이 자꾸 핸드폰으로 가더래요. 그런데 3일째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여유가 생기고 가족들과 대화도 늘고 산책도 다시 나가게 되고 일주일 뒤에 확인했을 때 가격은 별로 안 변했더래요. 그제서야 깨달으셨대요. 매일 확인하나 일주일에 한 번 확인하나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가격 확인을 주 몇 회로 줄이고 기준을 미리 정해두면 훨씬 안정적입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번만 확인하기로 정하고 그 외에는 아예 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변동까지는 정상이라고 미리 마음먹어 두는 거죠. 예를 들어 10% 정도 오르내리는 건 정상 범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작은 변화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확인하는 시간을 정해두는 겁니다. 아무 때나 보지 말고 예를 들어 매주 일요일 저녁 8시에만 본다고 정해두는 거죠. 그러면 그 시간이 아니면 굳이 볼 필요가 없어집니다. 감정이 흔들릴 때 결정을 내리면 후회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가격을 얼마나 자주 보고 계신가요? 모든 자산이 한 방식으로만 보관되어 있으면 변동성에 취약합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 금융 계좌에만 모든 걸 넣어두신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은행이나 증권사 계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걸 한 곳에만 의존하면 그 방식이 흔들릴 때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집에 있는 물건들을 다 한 방에만 넣어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방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게 한꺼번에 문제가 되죠. 그래서 중요한 물건은 여기저기 나눠서 보관하잖아요. 자산도 똑같습니다. 여러 곳에 나눠 놓으면 한쪽이 흔들려도 다른 쪽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한국재무건전성 조사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보관 방식을 활용하는 가구가 위기 대응에 훨씬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3가지 이상의 방식으로 분산한 가구가 한 가지 방식만 사용하는 가구보다 위기 극복 속도가 2배 이상 빨랐습니다. 쉽게 말해서 금융 계좌도 있고 실물 자산도 있고 생활비용 예금도 따로 있고 이렇게 나눠 놓으면 어느 한쪽이 흔들려도 다른 쪽으로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72세 정미자님은 금융상품만 유지하다가 변동기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2022년 그때를 기억하시나요? 시장이 크게 흔들렸을 때 매일 가격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마음고생이 정말 심했어요. 밤에 잠을 못 주무시고 식욕도 없어지고 친구 만나는 것도 싫어지셨대요. 그런데 그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부 금융 계좌 안에 묶여 있으니까요. 정미자님이 그때 가장 힘들어 하셨던 게 이겁니다. 생활비도 그 안에 있고 비상금도 그 안에 있고 장기 보관 자산도 그 안에 있으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모든 게 동시에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대요. 실제로는 필요한 만큼만 쓰면 되는 건데 심리적으로는 전부 잃는 것 같았던 거죠. 지금은 생활비용 계좌와 별도로 안정보관용 자산을 분리해서 관리하고 계십니다. 3개월치 생활비는 예금 계좌에, 1년치 비상금은 안정적인 금융상품에, 나머지 장기 자산은 실물 형태로 분산해 두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장이 흔들려도 생활비는 따로 있으니까 걱정이 없고 비상 상황이 와도 비상금으로 대응할 수 있으니까 안심이 되고 장기 자산은 여유롭게 지켜볼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의 방식만 고집하면 흔들리는 시기에 더 큰 부담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자산 보관 방식을 다양하게 나누고 계신가요?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다 담지 말라는 옛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시는 분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분산이 중요하다는 건 다들 아는데 막상 실천하는 분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입소문을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지만 상황은 모두 다릅니다. 친구가 해서 좋았다고 하면 나도 따라하고, 옆집 사람이 성공했다고 하면 나도 똑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결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경로당에 가면 그런 이야기가 많이 오가죠. 누가 어디에서 얼마 벌었다더라, 누가 뭐 해서 성공했다더라.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친구의 상황과 내 상황이 똑같을까요? 수입도 다르고, 지출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건강 상태도 다릅니다. 자녀 수도 다르고, 배우자 상황도 다르고, 보유한 자산 규모도 다릅니다. 이렇게 모든 게 다른데 똑같은 방법을 쓴다는 게 말이 될까요? 국내 시니어 재무조사에서는 지인 추천으로 선택한 자산의 유지율이 평균보다 30% 이상 낮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인 상황에 안 맞는 걸 억지로 따라 하다 보니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좋아 보여서 시작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게 안 맞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손해를 보고 나서야 뒤늦게 후회하게 됩니다. 69세 한대성님은 주변 조언만 따르다가 큰 손해를 보셨습니다. 친구가 어디에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똑같이 따라 했는데 본인한테는 안 맞았던 거죠. 친구는 월 생활비가 100만 원 정도였는데 한대성님은 200만 원 이상 필요하셨어요. 친구는 자녀들이 다 안정적이었는데 한대성님은 막내가 아직 자리를 못 잡아서 가끔 도와줘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친구는 건강해서 의료비가 거의 안 드는데 한대성님은 지병이 있어서 매달 병원비가 나갔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다른데 똑같은 방법을 쓰니까 당연히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었죠. 친구는 여유 자금으로 한 거였는데 한대성님은 생활비까지 포함된 자금으로 한 거였으니까요. 결국 중간에 생활비가 필요해서 손해보고 정리하셨습니다. 그때 정말 후회를 많이 하셨대요. 왜 내 상황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을까? 왜 남 따라 하기만 했을까? 본인의 생활비 구조와 성향부터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한 달에 얼마나 쓰는지, 고정 지출이 얼마인지, 비상금은 얼마나 필요한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 자녀 지원이 필요한지, 배우자 상황은 어떤지 이런 걸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남는 돈으로 뭘 할지 결정하는 거죠. 순서가 중요합니다. 남 따라 하기부터 하면 안 됩니다. 지인의 성공 사례는 내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주변 말에 흔들리셨던 경험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혼자만 그런 게 아니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분들이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경험에서 배우는 겁니다. 모든 자산을 하나처럼 쓰면 안정감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생활비로 쓸 돈과 장기적으로 보관할 돈을 구분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생활비가 부족할 때마다 장기 자산을 꺼내 쓰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정작 위기가 왔을 때 쓸 돈이 없어집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가계 안정성 연구에서는 생활비 구분이 뚜렷한 가구일수록 불안 지수가 절반 이하로 낮았습니다. 생활비 따로, 비상금 따로, 장기 보관 자산 따로. 이렇게 확실하게 나눠 놓으면 마음이 훨씬 편합니다. 생활비 걱정 없으니까 장기 자산은 묵혀둘 수 있고 비상 상황이 와도 비상금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74세 백용일님은 생활비와 자산이 섞여 있어서 변동기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생활비까지 줄어드는 것 같아서 불안하고 가격이 오르면 또 빨리 써야 할 것 같아서 조급해지고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가 불안했던 거죠. 마트 가서 장을 볼 때도 가격 생각하게 되고 외식 한번 하려고 해도 자산 가격부터 확인하게 되고 일상 자체가 자산 가격에 종속되어 버렸습니다.
지금은 3개월 생활비와 장기 보유 자산을 확실히 분리해 두셨습니다. 생활비 계좌에는 딱 3개월치만 넣어두고 매달 연금이나 이자 수입이 들어오면 그걸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절대 건드리지 않기로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훨씬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계세요. 마트 가서 장 볼 때도 편하고 손주들 용돈 줄 때도 부담 없고 친구들과 외식할 때도 즐겁게 하십니다. 생활비가 불안하면 모든 판단이 흔들립니다. 여러분은 생활비와 자산을 따로 관리하고 계신가요? 이게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데 실천하는 분이 많지 않아요. 위기가 오면 변동성이 큰 자산보다 조용한 자산이 힘을 발휘합니다. 많은 분들이 수익률만 보고 자산을 선택하시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안정성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이제 큰 수익을 노릴 나이가 아니라 지키는 게 중요한 나이거든요. 20대, 30대는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70대, 80대는 잃으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국내 장기자산 보고에 따르면 안정적 자산의 비중이 높은 가구가 위기 극복력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위기가 와도 가격이 크게 흔들리지 않으니까 마음이 편한 거죠. 그 마음의 여유가 올바른 판단을 가능하게 합니다. 패닉에 빠지지 않으니까 차분하게 상황을 보고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70세 문승호님은 변동자산 비중이 너무 커서 2020년 3월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을 때 가격이 급락했잖아요. 하루에 10%씩 떨어지는 걸 보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다가 결국 바닥에서 손해를 보고 정리하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냥 기다렸으면 회복됐을 텐데 그때는 너무 불안해서 참을 수가 없었대요. 그 이후로 조용한 가치 보존 자산 비중을 늘리셨는데 2022년에 또 한 번 흔들렸을 때는 편안하게 지나가셨습니다. 왜냐하면 변동 자산 비중이 줄어들어 있었으니까 가격이 떨어져도 전체적인 영향이 크지 않았던 거죠. 이제는 안정감을 완전히 되찾으셨습니다. 생활 유지 자산 일부는 조용한 가치 보존 자산에 담아두면 좋습니다. 너무 큰 비중을 한꺼번에 조정하면 오히려 불안하니까 천천히 바꿔나가세요. 예를 들어 한 달에 5%씩만 옮긴다든지 분기마다 10%씩 조정한다든지 급하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장기적으로 지켜줄 자산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제 여기에 더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는지 확장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니어가 지금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자산 지키기 실천법으로 생활비를 따로 떼어두면 변동 시기에도 의사결정이 훨씬 안정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3개월치 생활비는 무조건 따로 분리해 두세요. 왜 3개월이냐고요? 대부분의 위기 상황이 3개월 안에 정리되거든요. 그 기간만 버티면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제가 2020년 위기 때 조사한 결과를 보면 3개월치 생활비를 따로 확보한 가구는 불안지수가 절반 이하였습니다. 같은 위기 상황인데도 생활비 걱정이 없으니까 훨씬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거죠. 반대로 생활비와 자산이 섞여 있던 가구는 매일매일이 불안했습니다. 오늘 뭘 사도 되나? 이번 달에 외식해도 되나? 이런 걱정이 끊이지 않았어요. 계좌를 2개로 나누고 한쪽은 건드리지 않도록 규칙을 정하세요. 생활비 계좌는 매달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들어오게 하고 나머지는 절대 손대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이 생활비라면 600만 원을 생활비 계좌에 넣어두고 매달 연금이나 이자 수입 200만 원이 들어오면 그걸로 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면 3개월치는 항상 확보돼 있는 거죠. 처음에는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익숙해지면 이게 얼마나 편한지 아실 겁니다. 67세 이순희님이라는 분이 처음에는 굉장히 거부감을 보이셨어요. 내 돈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 쓰냐고, 필요하면 써야지 왜 묶어두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달만 해보시라고 권유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원래대로 하셔도 된다고요. 한 달 뒤에 다시 만났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너무 편하다고 왜 진작 이렇게 안 했을까 하시더라고요. 생활비 걱정이 없으니까 마음이 편하고 자산 가격이 오르내려도 영향을 안 받으니까 좋다고 하셨습니다. 생활비를 자주 섞어 쓰면 기준이 무너집니다. 오늘은 이것 때문에 꺼내 쓰고 내일은 저것 때문에 꺼내 쓰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뭐가 뭔지 모르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분리해서 관리하고 계신가요? 급변하는 시기일수록 움직임이 조용한 자산이 큰 버팀목이 됩니다. 모든 자산을 변동성 큰 곳에만 넣어두면 위기가 왔을 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가격이 급락하는 걸 보면서 밤잠을 설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건강까지 나빠집니다. 그래서 일정 비율은 꼭 조용한 자산으로 가져가셔야 합니다. 조용한 자산이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쉽게 말하면 가격이 크게 오르내리지 않는 자산을 말합니다. 하루에 5%, 10%씩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몇 달, 몇 년에 걸쳐 천천히 움직이는 자산이죠. 이런 자산은 수익률은 낮을 수 있지만 안정성이 높습니다. 시니어에게는 수익률보다 안정성이 더 중요합니다. 생활 안정 자산 비중을 10%에서 20% 정도 따로 구성해 보세요. 너무 많으면 수익성이 떨어지고 너무 적으면 안정성이 부족합니다. 본인 상황에 맞게 조절하시되 최소한 10%는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총 자산이 1억이라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는 조용한 자산으로 가져가시는 겁니다. 73세 김영자님은 처음에 10%만 조용한 자산으로 바꾸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안정감이 너무 좋으셔서 지금은 30%까지 늘리셨습니다. 본인 성향에 10%는 부족하고 30%가 딱 맞더래요. 이렇게 본인에게 맞는 비율을 찾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자산을 한 방식으로 보유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안정자산이 얼마나 있나요? 보관 형태를 다양하게 하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대응력이 생깁니다. 금융계좌만 있으면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할 수 없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를 기억하시나요? 은행들이 흔들렸을 때 금융계좌만 있던 분들은 정말 불안해하셨습니다. 실물 자산만 있으면 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때 곤란합니다. 그래서 여러 형태로 나눠 놓는 게 중요합니다. 금융계좌용, 생활용, 보존용을 나누어 관리해 보세요. 금융계좌에는 유동성 있는 자산을 넣고 언제든 필요하면 바로 쓸 수 있게 준비해 두는 겁니다. 생활용으로는 바로바로 쓸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을 두고 통장에 일정 금액을 항상 유지하는 겁니다. 보존용으로는 장기 보관 가능한 실물 자산을 배치하는 거죠. 한 채널만 의존하면 심리적 부담이 커집니다. 69세 최동수님은 금융계좌에만 모든 걸 넣어두셨다가 2020년에 큰 스트레스를 받으셨어요. 매일 가격을 확인하면서 불안해하시다가 결국 건강을 해치셨습니다. 지금은 세 가지 형태로 분산하셔서 훨씬 편안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한쪽이 흔들려도 다른 쪽이 있으니까 마음이 든든하대요.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분산하고 계신가요? 시니어분들은 특히 주변 이야기에 영향받기 쉬워서 기준이 흔들립니다. 친구 만나면 자산 이야기 나오고 경로당 가면 또 그런 이야기 나오고 그러다 보면 자꾸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나만 뒤처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제가 만난 75세 송영희님은 친구들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으셨대요. 한 친구는 어디에서 돈을 벌었다고 하고 다른 친구는 어떤 걸 해서 성공했다고 하고 그러면 본인만 뭘 모르는 것 같고 본인만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대요. 그래서 친구들 말만 듣고 여기저기 따라 해봤는데 하나도 안 맞더래요. 월 생활비, 여유자금, 장기자산 세 가지 기준표를 만들어 두세요. 종이에 적어도 좋고 노트에 정리해도 좋습니다.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한지, 비상시 쓸 돈은 얼마인지, 절대 건드리지 않을 돈은 얼마인지 명확하게 정해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월 생활비는 20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식비, 관리비, 통신비, 의료비, 교통비가 포함됩니다.
여유 자금은 2천만 원입니다. 이건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때, 예를 들어 자녀 경조사나 집 수리, 병원비 등에 쓸 돈입니다. 장기 자산은 5천만 원입니다. 이건 절대 건드리지 않고 10년 이상 보관할 돈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정해두면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친구가 어디에 투자하라고 해도 내 기준에 맞는지 먼저 생각하게 되고, 맞지 않으면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기준 없이 선택하면 후회가 남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기준을 갖고 계신가요? 없으시다면 오늘 당장 만들어 보세요. 종이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급하게 움직이면 손실 위험이 커집니다. 위기가 왔을 때 가장 위험한 건 패닉에 빠져서 급하게 결정하는 겁니다.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급하게 팔고,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급하게 사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10중 8구 손해를 봅니다. 제가 28년 동안 현장에서 본 실패 사례의 80% 이상이 급한 결정 때문이었습니다. 72세 강민수님은 2022년에 가격이 떨어질 때 패닉에 빠지셨어요. 매일 뉴스 보면서 더 떨어질 것 같고 친구들도 다 팔았다고 하니까 본인도 급하게 팔아버리셨습니다. 그런데 2주 뒤에 가격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결국 바닥에서 팔고 꼭대기에서 다시 사는 최악의 선택을 하신 거죠. 지금도 그때를 후회하신다고 합니다. 불안이 올 때는 24시간 뒤에 결정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오늘 당장 해야 할 것 같아도 하루만 참으세요. 그리고 내일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오늘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감정이 가라앉으면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제가 상담할 때 꼭 드리는 조언이 있습니다. 불안할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하루 자고 일어나서 다시 생각하세요. 그래도 불안하면 또 하루 기다리세요. 일주일 정도 기다려도 괜찮습니다. 급한 게 아니거든요. 불안할수록 결정을 미루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불안할 때 바로 결정하시는 편인가요? 그랬다면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24시간 규칙을 만드는 겁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자산을 지키는 선택과 흔들리게 만드는 선택을 비교해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격만 보고 움직이고 모두가 좋다 하면 따라가는 게 자연스럽지만 실제로 위기를 잘 버티는 분들은 조용한 기준을 갖고 계셨습니다. 제가 28년 동안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분들 중에서 안정적으로 자산을 지켜낸 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생활비를 확실하게 분리해 두신 분들이었어요. 둘째는 한 방식에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 형태로 분산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셋째는 주변 말에 흔들리지 않고 본인만의 기준을 가지신 분들이었어요. 넷째는 불안할 때 급하게 움직이지 않고 참을성 있게 기다리신 분들이었습니다. 잘못 관리하면 하루아침에 생활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제가 봤던 분 중에 한 달 만에 몇 년치 생활비를 날린 분도 계셨어요. 주변 말만 믿고 따라갔다가 큰 손해를 본 분도 있었고요. 불안해서 매일 가격 확인하다가 건강까지 해친 분도 계셨습니다. 이런 분들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고 변동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생활비 걱정 없이 여유롭게 지내시고 가격 변동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고 주변 말에 휘둘리지 않고 본인 페이스대로 가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보기 좋습니다. 밤에 푹 주무시고 손주들과 즐겁게 시간 보내시고 친구들 만나서 웃으시고 이게 진짜 행복한 노년 아니겠습니까?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것입니다. 생활비와 장기 자산을 먼저 분리해 두세요. 내일 당장 은행 가셔서 계좌 하나 더 만드시고 3개월치 생활비는 한쪽에, 나머지는 다른 쪽에 넣어두세요. 이 한 걸음이 앞으로의 불안을 크게 줄여줍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28년 동안 현장에서 본 결과입니다. 처음에는 귀찮으실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일단 시작하시면 금방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한두 달 지나면 이게 얼마나 편한지 직접 느끼실 겁니다.
밤에 가격 걱정하지 않고 푹 주무실 수 있고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생활비 구조를 개선해서 시니어 자산을 더욱 안정시키는 방법을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매달 들어오는 돈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지, 고정 지출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비상금은 어느 정도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오늘 내용 중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으셨나요?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